저는 유치원생 딸을 하나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나이 마흔의 워킹맘입니다. 자식이 뭔지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행복의 기준 자체가 자연스럽게 저 자신이 아닌 아이에게 맞춰지더라고요. 아마 자식 키우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어야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이런 부모에 관한 사연입니다. 며칠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납골당에 다녀오며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말하면 말할수록 어머니와 저희의 기막힌 인연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럼 몇 해가 지나도록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집 근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는 낡고 허름한 가게였죠. 원장님 포함해서 미용사가 둘뿐인 작은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파마랑 염색을 주로 맡았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손목도 아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남편과 알콩달콩 살며 한 푼 두 푼 살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었거든요. 비록 작고 낡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는 꿈도 있었죠. 남편은 재래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정육점에서 일했어요.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일은 남편이 다 맡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기 받아오고 손질하고 저녁까지 가게 지키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다 가끔 남편이 퇴근하면 가져오는 고기로 저녁을 해먹는 게 저희 부부의 작은 낙이었네요. 오늘도 삼겹살 좀 가져왔어. 고기 진짜 좋아 보인다고 사장님이 주신 거야. 좁은 빌라의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 하다 보면 이게 행복이지, 사는 게 별건가 싶었죠. 저희 집은 마리 빌라지 반지하였어요. 햇빛이 잘 안 들어와 여름엔 눅눅하고 낡은 건물이라 겨울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벽지도 군데군데 뜰떠 있고 바닥도 오래된 장판이라 볼품없었죠. 그래도 저는 그 집이 좋았어요. 남편과 둘이 열심히 모아 처음으로 얻은 전셋집이었으니까요. 결혼 전에 저는 오래된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다 20살 때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혼자 살았죠. 미용학원 다니면서 식당 아르바이트하고 자격증 따고 취직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나이 30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혼자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혼자 왔는데 그 떡볶이랑 순대 잔치국수까지 먹고 싶거든요. 근데 혼자 먹으면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합석해서 같이 나눠 드실래요? 처음 보는 남자의 뜬금없는 말에 경계심이 발동했지만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와 마주보며 밥을 먹고 그 남자한테 제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전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저조차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남편의 웃는 얼굴이 너무 순박해 보였고 말투도 다정해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저희는 6개월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상대방을 더 알아보고 결혼하라는 말도 많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평생 절 아껴주고 성실한 가장이 될 거라는 확신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듬직하고 좋은 남자였거든요. 힘든 일이 있는지 항상 먼저 물어봐주고 피곤한 몸으로도 잠들기 전 제 다리를 주물러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한 번씩 내뱉는 말에서 사랑이 느껴졌죠. 종일 서서 일하느라 힘들지? 눈치껏 가끔 앉기도 하면서 일해.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불행한 가족사였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딱 한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도 고아야. 아버지는 술만 퍼먹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엄만 더 어릴 때 돌아가셨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부모님 얘긴 가능한 안 하고 싶어.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했죠. 솔직히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을지, 남편의 유년 시절이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냥 스스로 마음을 열고 직접 말해주길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온 저희 부부는 얼른 돈 벌어 내 집 마련하고 아이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었네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던 그날도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슬슬 아기 가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들어가는 적금만 다 넣고 생각해보자. 아직 만기 1년 남았잖아. 그거 타서 반지하 탈출하면 당장 아기부터 낳자. 솔직히 애는 조금 더 번듯한 집에서 키우고 싶어. 그래, 일단 1년만 더 모으자. 그동안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저희는 그날 밤 다시 한번 2세 계획을 세웠어요. 1년 동안 돈 모으고 엽산 챙겨 먹고 남편은 술, 담배 줄이고. 그러다 다음 해에 이사한 뒤 아기 가지면 좋겠다고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밝은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언젠가 자기 가게를 차리고요. 저도 계속 일할 생각이었죠. 아이 키우며 일하기 힘들겠지만 둘이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그런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보통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거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그런지 싸한 느낌이 들어 얼른 받았죠. 그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 연락이었죠. 여보세요? 박상호 씨 보호자 되시죠? 낯선이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뺑소니 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게 출근한 남편이 교통사고라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기억만 나네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가볍게 다친 거겠지. 크게는 안 다쳤을 거야.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해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제가 상상한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처참한 모습으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뭐라 소리쳤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넋을 놓고 남편 얼굴만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성호 씨! 성호 씨!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응급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서류 작성해 주셔야 하니까 선생님께 설명 들으세요. 저는 의사의 말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뭘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름 쓰고 사인했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제가 느끼기에는 며칠이 지난 것 같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자 저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괜찮나요? 수술 잘 됐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일단 급한 수술은 끝났지만 머리 쪽 손상이 심해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식이 없다뇨? 그럼 언제 깨어날까요? 그건 저희도 장담 못 드립니다.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며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누워있는 모습만 애타게 바라봐야 했네요. 온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에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기계에서 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성우 씨, 제발 깨어나야 해. 제발. 저는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믿는 종교는 없었지만 그냥 누구한테라도 빌고 싶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과 미용실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저녁엔 병원에 와서 밤새 남편 곁을 지켰어요. 잠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쪽잠으로 때웠네요. 입맛도 잃어서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었죠. 그래도 남편만 회복된다면 바랄 게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더군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또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중환자실 입원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수술비와 입원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치료제, 이것저것 합치니까 금세 몇 천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며 2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 얼마 안가 바닥날 것 같았죠. 뺑소니 사고라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다며 실손보험 들기를 미뤄왔던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이
그럴 것 같더군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동네 허름한 미용실에 다니는 저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병원비는 쌓여가고 몸은 천근만근이고요. 매일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숨죽여 울었네요. 이러다 성호 씨가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지? 아직 행복하게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스스로 뺨을 때렸습니다. 무슨 불길한 소리냐고. 남편은 꼭 깨어난다고 저 자신한테 소리쳤네요.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일을 마치고 남편의 병원에 가기 위해 서둘러 미용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다치고부터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혹시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이라도 전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냥 무시하려다가 혹시나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닐까 하고 받았습니다. 그맘때도 여기저기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여보세요? 어디신가요? 조심스럽게 묻자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혹시 박성호 씨 부인 되시는 분 윤진숙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병원 관계자도 아닌 것 같고 경찰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모님 댁에서 20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입니다. 뜬금없는 남자의 말에 어리둥절해진 제게 되물었어요. 이 사람이 뭔 소리라는 거지 싶더라고요. 네? 사모님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호 씨 어머니요. 김순영 사모님 댁에서 제가 운전기사로 오래 일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 맞으시죠? 네? 성호 씨 어머니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입만 떡 벌리고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은 분명 고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있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운전기사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뭘 잘못 알고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고아예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남편분이 34살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호 씨 맞잖아요. 분명히 김순영 사모님의 아드님이 맞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 맞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웠죠. 어머나,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전화다뇨? 저한테요? 네,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꼭 며느님한테 전해드리라고. 성호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오늘 장례식 마쳤습니다. 자세한 얘긴 만나서 하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곳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1시간 후에 만나죠. 시어머니의 운전기사라는 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한 카페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존재를 알지도 못하던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날 그 운전기사였다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저를 부른 겁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그날에서야 끝났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시어머니가 멀쩡히 살아계셨다는 건데 남편은 왜 고아라고 했을까요? 어머니의 생사를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죽은 사람 취급을 했던 걸까요? 의문이 쌓여갈수록 심장만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신종 사기 같은 건가? 그냥 나가지 말까?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와중에도 딱 한 가지는 못 견디게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남긴 유품이라는 게 도대체 뭘지 예사롭지 않은 기분이 들었죠. 결국 저는 그 전화를 무시하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도저히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저와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뀔지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잠시 후 저는 남자가 말해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변두리 허름하고 작은 커피숍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인상이 좋더라고요. 남자는 절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윤진숙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가 전화했던 사모님 운전기사입니다. 앉으시죠. 맞은편에 앉으며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혼났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커피 시키시죠. 남자가 말했지만 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전 분명히 남편이 고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자 남자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일단 제 소개부터 다시 드릴게요. 저는 김순영 사모님 댁에서 20년 넘게 운전기사로 일하며 사모님의 비서나 다름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 집에서 사모님이 저를 친동생처럼 많이 의지하셨죠. 그런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몰래 부르셨어요. 그분이 정말 저희 시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박성호 씨 친어머니시죠. 세상에, 정말로 저한테도 시어머니가 계셨군요. 근데 왜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긴 걸까요? 그 사정은 복잡합니다. 저도 예전 일까지 다 상세히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모님이 아드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부탁으로 박성호 씨가 일하는 정육점 근처로 찾아간 적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모님이 아드님 일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한참 동안 지켜보신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 말을 하는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드님 걱정에 말년을 눈물로 보내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아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건지 궁금증만 더해갔죠. 저는 초조한 마음에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해줄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 말에 남자가 옆자리에 놔뒀던 작은 쇼핑백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겁니다. 사모님이 이걸 전해주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안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소형 카메라와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이게 뭐예요? 사모님 담당 변호사 명함입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직접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이걸 왜 저한테... 변호사는 왜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모님이 위독하신 와중에도 제 손을 잡고 애절하게 부탁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며느님에게 이 카메라와 명함을 전해달라고요. 그 카메라는 사모님 댁 서재에 설치돼 있던 겁니다.
사모님이 입원하시기 전 몰래 설치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원으로 가시며 확인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서재요? 네, 돌아가신 회장님의 둘째 아들과 한 집에 사셨거든요. 그 아드님이 쓰던 서재에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박성호 씨가 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더니 저한테 집으로 가서 몰래 그 카메라 찾아 며느님께 전달하라고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거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하신 것 같더군요. 아니,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 입원한 건 어떻게 아신 건데요? 그건... 남자가 갑자기 난감한 듯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부탁으로 제가 한 달에 2번씩 박성호 씨의 근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귀신에 홀린 기분이더라고요. 헌데 남자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창밖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내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변두리 낡고 좁은 커피숍으로 저를 부른 것도 어쩌면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20년 넘게 모시면서 다 봤습니다. 그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남자가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밖을 살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 모를 카메라와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죠. 자,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는 평생 인연 없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라는 낯선 이름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여기 뭐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유도 모른 채 저도 남자가 했던 대로 창밖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곳을 벗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실 앞에 섰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성호 씨, 나 지금 무서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당신은 나한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반지하에서 나는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한참 동안 환기도 못하고 방치해 놓아 공기도 탁하고 냄새도 났죠. 저는 얼른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식탁 위에 조금 전에 받은 봉투를 올려놓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상하게 궁금하다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왠지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생애 마지막을 눈앞에 둔 시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라니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꺼냈어요. 조작법은 모르지만 버튼이 몇 개 있지도 않아 그냥 이것저것 눌러봤죠. 전원 버튼을 누르니 작은 불빛이 반짝이며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재생 버튼 같은 걸 눌러봤습니다.
다음 순간 작은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으로 땀이 흥건한 손을 꼭 쥐고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운 방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은데 딱 봐도 몰래 찍힌 영상인 것 같더군요. 화면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녀 2명이 나왔습니다. 둘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뭔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미간을 찡그리며 소리를 키워봤습니다. 처음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조금씩 말소리가 선명해졌죠. 먼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뭐 방법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앙칼진 그 음성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자식 출퇴근 시간이랑 동선 다 파악했다고. 그 자식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여자의 확인하는 듯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확실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딱 한 번에 똑바로 잘 처리해야 한단 말이야. 당연하지. 누나 날 왜 그렇게 못 믿어? 뺑소니 사고처럼 꾸미면 돼. 어두운 새벽길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거야. 이미 출퇴근 동선도 다 파악해서 CCTV 사각지대도 알아놨고. 뺑소니 사고라는 말이 들리자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믿어볼 테니까 뒷말 나오지 않도록 입단속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마. 그 자식 절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딴 꽃뱀 같은 여자한테 아버지 재산 나눠준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들까지 있다니. 이게 말이 돼? 그 여자 오늘 내일 하는 거 알지? 빨리 서둘러야 해. 이러다 그냥 먼저 되져버리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알겠지? 누나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곧 진행할 거야. 좋은 소식 전해줄 테니까 걱정 꽉 붙들어 매고 있으라고. 참, 성공하면 나한테 그 자식 목 중에서 70%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알았다고 몇 번을 말해. 실수나 하지 마.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무슨 소리인지 눈치챈 순간부터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을 해치려 하고 있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때 여자의 섬뜩한 목소리가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똑바로 전해. 꼭 죽어야 해. 어설프게 해서 괜히 다치기만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알겠지? 남자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진짜 걱정하지 말라니까. 박성호 그 자식 없애고 싶은 마음은 내가 더 크다고. 그 순간 저는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틀림없이 저희 남편의 이름이 확실했어요.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굴려봤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성호 씨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누군데? 그때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마지막 열쇠 같은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여자가 이를 갈며 이런 말을 꺼낸 거죠. 지긋지긋한 모잣. 어미라는 건 우리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들어서 아버지 유산 챙기더니 이제 정육점에서 고기나 써는 버러지 같은 아들놈이 나랑 똑같이 상속받게 생겼잖아. 도저히 그 꼴은 못 보지 내가. 그래. 그런 놈한테 아버지 재산이 가게 놔둘 순 없지. 그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이게 뭐야? 그럼 저 사람들이 뺑소니 사고를 조작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 남편의 사고는 그냥 새벽녘에 출근하다 인정이 드문 길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차로 치고 도망친 겁니다. 암으로 투병하다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의 유산이 남편에게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깟 유산 누가 받고 싶다고 했나요? 저희는 그저 둘이 알콩달콩 쌓아가는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상에서 들려오던 살기 가득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자식만 없으면 유산은 우리 거야. 사고처럼 꾸며 절대 들키면 안 돼. 박성호 그 자식 절대 이대로 살려둘 수 없어.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남편과 헤어진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재혼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남편과 왕래가 있었는진 그런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었죠. 확실한 건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눈치채고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해 두 사람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건강이 악화해 입원하신 사이 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태에서도 기를 쓰고 저에게 카메라를 넘기신 겁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진실이 제 눈시울을 붉어지게 했습니다. 잠시 후 너무나 엄청난 진실 앞에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던 저는 퍼뜩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변호사의 명함을 떠올렸어요. 그제야 그 명함의 용도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상대가 대답하길 기다렸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한정우입니다. 저는 윤진숙이라고 하는데요. 김순영 사모님의... 제가 말을 채 다 끝내기도 전에 상대가 먼저 제 정체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배우자분 맞으시죠? 사모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나와주시겠어요? 오셔서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 시간을 보고 깜짝 놀라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쥔 채 혼자 중얼거렸어요. 성호 씨, 나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 잠시 후 미용실의 사정에서 오후 근무를 뺀 저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서초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리자 예상보다 꽤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윤진숙이라고 하는데요. 한 변호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저는 여자의 안내를 받고 정면에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젊은 남자가 앉아있다가 절 보고 일어서며 말했죠. 윤진숙 씨죠?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눈동자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먼저 사모님 소식 들으셨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시어머니의 운전기사라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들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어머니지만 울컥하고 뭔가가 치솟는 기분이 들었죠. 사모님이 생전에 저한테 아드님에 관해 부탁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유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저는 다급하게 변호사의 말을 막으며 제가 찾아온 가장 중요한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어머님이 저한테 남기신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네? 사고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근데 어머님이 변호사님의 명함과 함께 이런 걸 저한테 남기셨어요. 운전기사님이 연락하셨더라고요. 이것 좀 먼저 봐주세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그 소형 카메라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시켰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던 변호사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누구든 그런 음모를 들었다면 두려움에 휩싸일 테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걸 사모님이 윤진숙 씨한테 남기셨다고요? 제 명함이랑 함께? 네.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 변호사님도 아시나요? 정말 유산 때문에 제 남편을 다치게 한 게 맞는 걸까요?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도 자꾸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변호사도 사색이 된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마음을 정리하듯 안경을 고쳐 쓴 뒤 입을 열었습니다. 윤진숙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좀 길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말해주세요. 남편이 왜 저렇게 됐는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일단 사모님은 저한테 은인 같은 분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사모님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때 사모님은 저 말고도 꽤 많은 학생을 도와주셨어요. 학교 측에 연락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때 인연을 맺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사모님의 법률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아련한 옛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아드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아드님과 비슷한 또래라고 하시면서요. 젊은 시절 첫 결혼해서 박성호 씨를 낳았지만 남편의 주사와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와 이혼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니, 시아버지한테 주사가 있으셨다고요? 네.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박성호 씨도 기억할 텐데 듣지 못하셨나요? 저는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부모님 얘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 말을 하며 저는 남편이 왜 어린 시절의 얘기를 피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괴로운 기억을 끄집어내기 싫었겠죠.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다음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맞다가 죽겠다 싶어서 사모님이 집을 나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드님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으름장을 놨답니다. 자기 아들 데려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사모님한텐 기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셨고 돈도 없으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아주 아이를 버리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일단 자리 잡고 돈 모아서 그때 남편분을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남편분이 안 놔주셨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사모님이 아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주고 계셨더라고요. 술만 먹는 아버지가 애를 제대로 키워줄 것 같지 않으니 돈을 벌어 학원비랑 옷값,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셨답니다. 그러니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사모님은 아이 근처에도 못 가게 했다더군요. 박성호 씨한테는 사모님이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집 나갔다고 해서 친모에 대해 원망하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럼 어머니는 그 뒤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재혼하신 건가요? 네. 성호 씨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하셨다가 그 집 회장님과 결혼까지 하게 되신 겁니다. 회장님이 상처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셨거든요. 회장님이요? 네. 사모님이 그 집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도 하시고 그랬대요. 그러다 재혼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럼 재혼하신 뒤에는요? 성호 씨한테는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 연락하려고 하셨지만 성호 씨 아버지가 돈만 요구하며 중간에서 막은 모양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돈도 다 술로 탕진했다고 하더군요.
성호 씨를 대학에 보내지도 않고요. 그러다 성호 씨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제야 아들 앞에 나서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때라도 나서면 됐을 텐데. 그맘때 회장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전처의 자식들과 함께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들키면 못돼 먹은 전처 자식들이 성호 씨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아무 죄 없는 남편을 유산 하나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인데 그때부터 알았다면 명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는 목이 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때부터 그저 멀리서 성호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숨어서 지켜보시기만 했어요. 무척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나중에 성호 씨에게 무사히 유산을 물려줄 방법이라고 여기셨죠. 그래서 진즉에 유언장도 작성해 놓으셨어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성호 씨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계속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돕도록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바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몇 해 전에 간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급해진 전처의 자식들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몰래 사모님의 과거를 캐본 거죠.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 유산 때문에요? 그렇죠. 자신들이 사모님의 유일한 상속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문제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참 나쁜 인간들이죠. 사모님 편찮으시다는 거 알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하다니. 사실 사모님이 그 전처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회장님 편찮으실 때도 남의 손에 안 맡기고 병간호도 직접 하셨고 회장님이 남긴 유산 받을 자격 충분하신 분인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러네요. 유산 때문에 자기들을 키워주신 분 뒷조사까지 하다니. 하지만 저흰 정말 그런 유산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잠시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부터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흥분한 두 사람이 성호 씨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 전처 자식들 눈 피해서 한 번만이라도 아드님을 만나보시는 게 어떠냐고요. 하지만 사모님은 끝내 고개를 저으셨어요. 왜요? 전처 자식들 무서워서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혹시 성호 씨가 오해하거나 슬퍼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오해란요?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간이 필요해서 연락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간을 주겠다고 나서거나 그 둘 중 어떤 것도 사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들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평생을 그리워한 아들에게 오해받거나 피해를 줄까봐 마지막 순간까지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다 눈을 감으신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도 혹시나 전처 자식들이 자기 친아들을 해코지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서재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신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마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두셨다가 갑자기 입원하시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하신 것 같네요. 그러다 아드님이 다치셨다는 말에 혹시나 거기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지 몰라 운전기사님께 부탁하신 거겠죠. 이 카메라를 며느리한테 전해달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저희가 할 일은 사모님의 뜻을 받드는 일인 것 같네요. 이 영상을 증거로 그 사람들을 처벌받게 해야죠. 살인 교사와 공모 혐의로요.
변호사는 눈을 빛내며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향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증거를 넘겼어요. 잠시 후 경찰서를 나온 저는 한참 동안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시어머니의 기구한 삶, 남편의 사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악인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온몸에 기계를 달고 눈도 뜨지 못한 채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남편.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던 남자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뇨. 참을 수 없는 울분이 가슴속에서 넘칠 듯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도 났어요. 평생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양육비 보내며 눈물 흘리셨을 그분.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신 분. 그 한이 얼마나 깊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어요. 그 모든 일을 만든 사악한 인간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보겠노라 다짐했죠. 그로부터 사흘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호 씨의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강태준, 강미영 두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드디어 악마 같은 인간들이 붙잡힌 겁니다. 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또 그때 사고를 낸 장본인이 모든 죄를 자백했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기소까진 문제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있기만 하는 남편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상호 씨, 드디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잡았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그 인간들 다 처벌받게 될 거래요. 이제 안심하세요.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당당하더군요. 특히 사건을 모두 지휘한 남동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까지 쳤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희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 여자 돈은 어차피 전부 우리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걸 왜 꽃뱀 아들하고 나눠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정신 차리라고 겁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발뺌만 하려고 용을 쓰더군요. 누나라는 사람은 더 가관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 답답한 마음에 농담하는 줄 알고 맞장구 쳐준 것뿐이라고요. 그 차량 운전자랑 연락한 것도 동생이 다 한 거지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동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죄만 더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재판에 좋은 영향을 줄 리 없었죠. 결국 그들은 살인미수 및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자 두 오누이는 사이좋게 끌려나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 남편의 억울함과 어머님의 한을 풀게 됐어요. 변호사는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며느님이 용기를 내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모님이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변호사와 인사하고 돌아서서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상호 씨, 드디어 다 끝났어. 근데 그 인간들이 벌 받는 걸 보니까 난 이제 아무 걱정이 안 돼. 어머니가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 같거든. 당신은 꼭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제 믿음과 기도가 드디어 하늘에 닿은 모양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사고를 당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기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그 뒤로는 의료진도 놀랄 속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지 보름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했죠.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남편은 이를 악물고 잘 이겨내줬어요. 저는 밤마다 힘들게 고생하는 남편의 손발을 주물러주며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 벌어진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들은 얘기를 몇 번이나 또 묻곤 했죠. 하지만 저는 지겨워하지 않고 천천히 얘기해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난 평생 엄마를 원망했어. 날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살았는데 엄마는 날 위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의료진의 얘기로는 1년, 아니 어쩌면 2년 이상 지속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상속받았거든요. 제 예상보다 훨씬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건물과 현금, 주식. 솔직히 저는 그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어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저도 생활비 걱정 없이 일을 그만두고 남편 곁에서 종일 붙어 있을 수 있게 됐죠. 정말 꿈같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매년 시어머니의 기일이면 납골당에 찾아가 인사드립니다. 처음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 간 남편이 유골함 앞에서 목 놓아 울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불편한 몸으로도 기어코 절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힘겹게 부축해주기도 했죠.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유골함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평생 원망만 했어요. 왜 진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와서 말해주셨으면 됐잖아요.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엄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 제 얼굴도 못 보고 가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남편이 고개를 들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약속할게요. 꼭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올 거예요.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반드시 제 발로 걸어서 엄마 만나러 올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런 약속을 하고 1년 뒤 남편은 휠체어 대신 목발에 의지해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드디어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죠. 그러다 몇 해 뒤엔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예쁜 딸아이를 낳은 거죠. 그렇게 둘이 셋이 되어 어머니를 찾아간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에서 사이좋게 미용실과 정육점을 운영하며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신혼처럼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의 넘치는 사랑 덕에 이젠 어엿한 건물주와 사장님이 된 거죠. 그리고 몇 해 전부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오시던 대로 저희도 가난한 학생들을 찾아 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힘들게 사는 학생들을 도와왔는지 알 것 같다며 남편이 원한 일이었죠. 아마 가까이 둘 수 없는 아들을 생각하며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제 저도 남을 돕는 일의 행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희의 힘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걸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시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재조차 몰랐던 시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못 누리신 행복을 대신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미용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햇살 속에서 사진으로만 본 시어머니가 활짝 웃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 미소를 보고 저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디 오늘 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도 반짝이는 햇살처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글에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